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세계로 수출한 소주병을 일렬로 세우면 지구 2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해외 마트 주류 코너를 걷다가 보면 가끔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위스키, 와인, 보드카 사이에 갑자기 한글이 적힌 병이 꽂혀 있는데요. 그것도 한두 병이 아닙니다. 딸기, 복숭아, 자몽, 포도. 색깔도 알록달록하죠. 사실 그 술을 보면 외국인만큼이나 한국인들도 신기해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과일 소주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 보는 외국인들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술 맞아? 주스 아니야? 그들은 한국 술이라고 하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간 술을 파티 테이블에 올렸다가 누군가 한 모금 마시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야, 이거 진짜 괜찮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궁금해하고 마셔봅니다. 잔이 빨리 비고 병이 하나 더 열리기를 반복합니다. 한국 술은 소주가 유명한데요. 처음 마실 때는 독하고 먹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실수록 깔끔한 맛이라서 음식과 먹을 때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과일 소주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일 소주는 마치 음료수처럼 맛있고 다양하거든요. 요즘 이 과일 소주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은 바로 SNS입니다. 이 술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를 알리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이 과일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이 커지거나 웃음이 터지거나 아니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깐만, 이거 도수가 몇 도야? 이거 위험한데? 너무 잘 들어가. 어떤 영상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술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죠. 술인데 쓰지도 않고 목도 안 타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더 웃긴데요. 처음엔 장난처럼 마시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잔부터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는데요. 영상 댓글에는 각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 이거 마셔봤다. 우리 동네에도 판다. 복숭아 맛이 진짜다. 딸기 맛은 조심해라. 이렇게 한국의 과일 소주는 독한 술이 아니라 같이 웃으면서 마시는 술이라는 이미지가 쌓였습니다. 한국의 과일 소주에 반해버린 외국인들은 이제는 소주에 원하는 과일즙을 섞거나 또 다른 다양한 음료 등을 섞어가면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블루베리 소주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실제 블루베리에 얼린 얼음을 넣고 시럽과 탄산수도 넣습니다. 훌륭한 칵테일이 되었습니다. En la descripción. Es demasiado rico, tienen que prepararlo. 소주 야쿠르트 칵테일입니다. 커피의 바나나 맛 우유 조합이 순한 맛이라면 소주의 딸기 맛 우유는 강한 맛입니다. 딸기 우유 마시듯 너무 잘 들어갈 것 같네요. 왜 하필 해외에서 인기가 폭발한 술이 과일 소주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일 소주는 보드카처럼 독함으로 승부하지도 않고 위스키처럼 역사와 격을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맛있다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건 술 같지 않다, 주스 같다라는 말이죠.
한국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이유로 과일 소주가 인기가 없는 것인데 해외에서는 반대로 장점이 됩니다. 술 문화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 독한 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특히 술을 잘 못 마시는 젊은 층이나 여성들한테 과일 소주는 술 마시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잔으로 끝내도 되고 천천히 마셔도 되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술인 거죠. 거기다 맛도 이미 전 세계가 익숙한 영역입니다. 딸기, 복숭아, 자몽, 포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벨만 봐도 무슨 맛인지 바로 알거든요. 언어 장벽도 없고 문화 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 술을 접하는 사람들한테 과일 소주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일 소주가 SNS랑 만나면서 제대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특별한 소주 칵테일을 만들어 자랑을 하느라 바쁘거든요. 해외에서 한국 과일 소주의 인기는 현실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소주 수출액이 사상 처음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740억 원을 넘겼습니다. 해외로 약 3억 4천만 병이 수출됐다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360ml 병으로 환산하면 지구 둘레를 1.8바퀴 이상 감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 국가는 95개국으로 예전처럼 한두 나라만 가져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이 됐고 중국과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 수출에는 일반 소주도 들어가지만 과일 소주가 최근 들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핵심 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작년 기준 과일 소주 수출액은 이미 1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고 특히 과일 소주 수출액 자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주 시장의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소주는 주로 교민사회나 일부 해외 한식당에서만 보이던 술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현지 술집, 대형마트, 파티 테이블에 과일 소주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상 찍고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인이 즐기는 술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소주에는 무조건 맥주만 섞는다는 공식이 오히려 고정관념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더 맛있는 소주 레시피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술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현지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언제 생각해도 흐뭇한 일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새삼 한국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And this is mango. And look at that. 외국인 아저씨 한 명이 딸기를 썰고 설탕을 붓고 유리병에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기술 없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딸기랑 설탕을 섞었을 뿐인데 영상 제목에는 굳이 코리안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같은 방법으로 레몬청도 담급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는 자신이 만든 청을 탄산수에 부어 먹는 방법과 함께 말차를 넣어 유명 카페에서나 파는 것 같은 비주얼의 음료까지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는 청을 만든 것이 처음이 아닌데요. 처음 청을 만들었을 때 그는 그 맛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청을 만들고 나서 설탕에 절여진 과일을 가지고 쿠키까지 만들었는데요. 달콤하게 절여진 토핑이 섞인 쿠키의 맛은 정말 감탄을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하고 놀라운 음식들을 소개하는 닉 디지오바니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무려 1억 뷰가 넘는 기록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청을 만드는 영상이 알고리즘을 잘 탄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름입니다. 영상 제목을 다시 보면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 아니 그냥 딸기청이잖아요. 딸기 썰고 설탕 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굳이 코리안까지 붙였을까 싶죠. 외국인들도 똑같이 헷갈립니다. 시럽인가? 잼인가? 소스인가? 빵에 발라야 하나? 음료에 타야 하나? 댓글창이 거의 회의실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잼도 아니고 시럽도 아니고 딱 맞는 영어 단어가 없거든요. 불에 끓이지도 않고 졸이지도 않고 그냥 병에 넣고 기다렸을 뿐인데 며칠 지나면 전혀 다른 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말이 있습니다. 번역 포기. 그냥 청 발음 그대로 가져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 위키에도 굳이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 청 코리안 프루트 시럽. 원산지는 한국. 이쯤 되면 이건 요리 이름이 아니라 문화 이름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평범해서 이름조차 특별하지 않았던 방식이 밖으로 나가자 정체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럼 이 청이라는 건 정말 한국에서만 남아있는 방식일까 하는 건데요. 사실 과일을 당에 절여 보관하는 방식 자체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냉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과일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설탕이나 꿀에 재는 방식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쓰였죠. 문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이 과정이 결국 가열로 이어지면서 청으로 담그는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끓이고 조리고 꾸덕하게 만들어서 잼이나 마멀레이드 형태로 굳어졌죠. 반면 한국의 청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냄비를 올리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은 빵에 발라 먹는 잼이 아니라 물에 타고 차에 넣고 술에 섞는 액체 중심입니다. 외국인들 기준으로 시럽은 소량만 넣어야 하고 잼은 장소를 가리는 음식인데 청은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물, 탄산, 차, 술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나면 실험이 시작됩니다. 탄산수에 넣고 얼음에 붓고 커피에 섞고 칵테일에 넣고 그러다 보면 댓글창이 레시피 공유 게시판이 됩니다. 이게 왜 유행이 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설탕을 쓰는 음식인데도 이걸 보는 외국인들 반응이 특이합니다. 보통 설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경계부터 하거든요. 슈가 프리, 제로 칼로리, 인공 감미료 이야기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게 요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설탕을 쓴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청은 병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부 보이고 가공된 가루도 아니고 이름도 모를 첨가물도 없습니다. 딸기 썰고 설탕 붓고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외국인들한테는 오히려 강하게 먹힙니다. 특히 다른 음료랑 비교가 되면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시럽이나 주스는 단맛은 강한데 과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죠. 성분표를 봐도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줄줄 나오니까요. 반면 청은 다릅니다. 과일 향이 먼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달긴 단데 혀에 남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설탕 음식인데도 부담이 적다, 마시고 나서 죄책감이 덜하다는 댓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은 마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컵에 따라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금씩 씁니다. 탄산수에 한 스푼, 차에 한 스푼, 술에 살짝. 이 사용법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한 번에 다 마셔야 하는 달달한 음료가 아니라 집에 두고 오래 쓰는 재료라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을 두고 디저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시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홈메이드 재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음식 문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을 그냥 달게 먹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유자청, 속이 더부룩하면 매실청, 목이 잠기면 생강청.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단맛이 위로가 되고 음료가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발상 자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건 시럽이라기보다 약에 가깝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해외 영상들을 보면 레시피 설명보다 활용 장면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 마시고 점심엔 얼음 넣어 마시고 밤에는 술에 섞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쓰임이 바뀝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음료가 아니라 계속 꺼내 쓰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청은 자연스럽게 한국식이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써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굳이 코리안 시럽, 청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맛보다 먼저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청 영상들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집에 하나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겠다. 카페 안 가도 될 듯. 이거 기본 재료 아니야? 라면서 청이 음식이 아니라 생활 아이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계속 다른 영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 겁니다. 그래서 숏폼에 최적화됐고 그래서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카페 문화로 연결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청 베이스 음료가 하나의 포맷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딸기청, 레몬청, 유자청이라는 이름보다도 코리안 스타일 시럽이라는 설명이 먼저 붙습니다. 이름에 한국이 붙어야 인정받기 때문에 이미 메뉴판에서부터 국적이 확인됩니다.
예전에는 한식이 완성된 요리로 소개됐다면 이제는 조리법과 재료가 먼저 수출되는 단계로 넘어온 셈이죠. 더 재미있는 건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전문 셰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병 하나로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 모습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잘 만들었는지보다 내가 해봤다는 경험이 중요해진 시대의 청은 너무 잘 맞는 재료였습니다. 결국 이 유행은 과일에 설탕을 넣었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고 찍기 좋고 응용이 쉽고 실패해도 괜찮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미 붙어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늘 부엌 한켠에 있던 그 병 하나가 지금은 전 세계 영상 속에서 새로운 기본값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유행이라고 부르겠지만 흐름을 보면 단순한 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것들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 이제는 신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국의 모든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흔하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름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과일 하나가 해외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과일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렸던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한국에서 나는 멜론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코리아 멜론이 아닌 참외라고 부르며 찾기 시작했고 이제는 해외 사람들이 나 한국 참외 먹어봤다 라고 자랑하는 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みんなこのフルーツ知ってる？日本ではあんまり知られてないんだけど、韓国の定番フルーツチャメっていうの。私も初めて食べてみたんだけど、味はメロンみたいだけどさっぱりした味。この種の周りが甘くて美味しかった。ジュースにも合うさっぱりした味が夏にぴったりだし、ビタミン C がたっぷりで美容にもいいんだって。この夏流行る予感間違いなしのチャメ。みんなも食べてみてね。 참외로 팔리고 있는데요. 참외로 유명한 성주 참외입니다. 한국産イエローメロン正直レビューします。韓国の国民的フルーツチャメっていう名前でコストコで買える韓国産のメロン、大きめのオレンジぐらいのサイズで5個入り2キロで1598円。日本のメロンと違って網目がなくて真っ黄色。リンゴみたいに周りの皮を剥いてから輪切りにして中の種の部分、ここが一番美味しい。食べてみます。真ん中の部分すごい甘い。周りは梨に近い食感、サクサクでみずみずしい。 실제로 참외를 판매하는 일본 사이트의 반응을 살펴보니 한국 참외는 달콤하고 맛있다. 아삭아삭합니다. 달고 맛있어요. 여름의 특별한 맛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매년 이 과일을 먹지 않으면 여름이 오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 참외에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珍しい果物をゲットしました。韓国のチャメというフルーツです。日本ではマクワウリって言われたりするらしいです。どんな味がするのか食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切ってきました。こんな感じ。種まで食べれるらしいです。いただきます。メロンじゃん。完全にメロン。結構甘い。で、食感がリンゴって感じですね。 보통 멜론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식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참외는 씹는 첫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멜론과는 완전히 다른 식감을 갖고 있죠. 입안에서 갑자기 아삭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면 표정부터 변하는데요.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감각인 겁니다. 그럼 이 참외의 인기가 일본인들에게만 알려진 것일까요? 사실 참외는 예전부터 해외에 나갔습니다.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리면서 말이죠. Короче, на 5 хвилин стаю мукбангером. І буду пробувати цю штучку. Я вже давно дивлюсь на цю чанві, маленьку диньку, і цього разу нарешті купила і сподіваюся, що вона смачна і не гидотна на смак. Бо хто його знає в цій Кореї. Подивіться, яка вона маленька. Я не знаю, чи це було чутно. Це реально маленька диня, прикиньте. Вона і пахне просто динею. Це реально просто диня.
Але вона якась зелена. Мені здається, треба ще почекати, потримати її. Треба спитати ChatGPT, як зробити, щоб диня доспіла. Але прикол. Слава Богу, не гидота, буду їсти. 참외의 변신도 있는데요. 샐러드처럼 소스를 넣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보는 과일은 아이들이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이 이상하거나 식감이 다르면 한 입 먹고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참외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개 더 먹어도 돼? 이거 사과 같기도 한데 더 달아. 또 먹고 싶어. 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지난해 국산 참외는 일본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21개 나라에 약 280톤이 수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베트남에 약 500kg이 수출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에서는 참외가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멜론 코너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다고 하죠. 베트남에는 설 명절 격인 때 기간에 고급 과일을 제사상에 올리는 문화가 있는데 이때 한국산 과일을 찾는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멜론의 특징이라고 하면 속의 씨를 모두 파낸 후에 먹는 과일이죠. 뻣뻣한 씨는 굳이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참외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씨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어릴 때 생각해보시면 씨 부분이 더 달다면서 숟가락으로 먼저 긁어 먹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처음 참외를 먹었던 외국인들 역시 씨를 모두 발라내고 먹는 것이 참외를 먹는 방법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씨를 먹는 것이 정말 참외를 잘 먹는 방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멜론과 참외는 그 매력이 너무 다른 과일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해외 시장에 나갈 때 알아듣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참외는 반대로 갔습니다. 멜론이라는 만만한 이름표를 떼고 굳이 참외라는 이름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 맞는 품질의 참외를 위해 국산 농가의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참외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AI가 결점을 선별합니다. 수십 번씩 촬영해 작은 흠집까지 잡아내는 것이죠. 또한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가기 위해 더 오래 보관하고 더 예쁜 색과 당도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외는 프리미엄 과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비싸더라도 한국 참외를 먹어볼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에는 돈을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가장 흔하게 먹는 과일 중 하나인 참외는 사실 화려함과 비싼 과일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 시원하고 아삭하며 달콤한 맛으로는 따라올 과일이 없었죠. 앉은 자리에서 몇 개를 뚝딱 먹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참외는 이런 강렬하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는 맛, 소박하지만 자꾸 손이 가는 맛으로 세계 시장에서 붐을 일으키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